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련입니다. 입틀막 들어보셨죠?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에서는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승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최우규 연설 기획비서관이셨죠? 네, 예, 문재인 맞습니다. 정부 때. 예, 역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요즘 정혜승 선배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혜승 작가님이라고 제가 불러야죠. 작가입니다. 예, 작년에 작가님. 예, 이태원 참사에 예. 대해서 제가 조금 사연이 있어가지고 예, 이것을 뭔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혹은 이제 조금 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썼어요. 정부가 없다. 맞다. 예, 네, 정부가 없다라는 책 작년 말에 내고 불러주는 북토크가 많았으면 제가 계속 그걸로 작가로 할 텐데 그렇지는 않아서 예. 그 남편하고 둘이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예. 종로 관철동에 예. 그 서점 북살롱 겸 예. 음악살롱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소통을 해도 되는 거겠죠. 뭐 네, 괜찮습니다. 바로 이쪽 근처네요. 마침 또. 네. 최우규 비서관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작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다룬 기록인데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 네, 저도 일종의 작가입니다. 예. 같은 작가끼리 뭘 작가. 일종의 작가가 있어요. 예. 아직은 예, 두 일종의 분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군요. 저희는 항상 거침없이 솔직하게. 예, 거침없이.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거침없이 불통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메시지랄지 나오는 영상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본인이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를테면 내가 검사 시절에 뭘 수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그렇더라. 근데 유무죄를 다루는 것과 다양한 측면이 되어 있는 정책과는 되게 다를 텐데 그것을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안다. 두 번째는 이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이를테면 3.1절이나 4.19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격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들. 그렇죠. 이를테면 사기꾼이라든지 뭐 주사파라든지. 연설문 안에 그게 써져 있는 거죠? 3.1절이나 4.19 기념사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사기꾼. 이분은 사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 역대 대통령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홍보수석실을 국민소통수석실로 그때 바꿨거든요. 그럼 홍보와 소통이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홍보는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거, 알리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 걸 홍보라고 한다면 예. 소통은 그야말로 이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의 소통은요.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민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렇지. 무엇이 가려운지 이걸 듣는 게 정부가 하는 소통이에요. 예. 지난 정부에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고 이제 청원을 했던 것도 국민의 지금 아젠다가 무엇인지 신경 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어쨌든 정부는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렇죠. 그 지점에서 소통이라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 하다못해 미디어의 의견, 그 누구의 의견도 목소리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게다가 뭐 입틀막을 해버리잖아요. 진보당 입틀막은 너무 상징적이지만 사실은 입틀막을 하기 이전에도 국민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는 것 같아요. 민생 뭐 토론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국민의 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걸 전달하는 미디어도 없고요. 대통령실에서 홍보하는 뉴미디어 여러 가지 컨텐츠를 봐도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대통령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디 가서 빵빵 터트리게 웃겼다라는 얘기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그런 그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보도자료에 내면 보통 이제 국정의 정책이랄지 그 핵심 내용들이 나가고 대통령의 말이면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언론사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는 건데 그게 마치 무슨 아이돌들이 뭘 잘했어요, 뭐 어떻게 빛났어요, 뭐 이런 것처럼 홍보 자료가 나가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네, 평소 안 보던
그 피하고 있던 예. 영상을 몇 개 봤거든요. 예. 예,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잘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환호했다. 그래서 먹잘알, 먹을 것을 잘 아는 우리 먹잘알 대통령이 뭘 잘했다라든지. 그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어요? 아, 네, 정보 홈페이지 윤니크에 나옵니다. 그 영상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농담 한마디에 빵빵 터진 강원도민들. 뭐 라든지 혹은 뭐 가슴이 탁 튀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뭐 이제 한마디로 이 제목과 컨텐츠의 내용이 그 저희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일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위와 포커스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할 때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팬들, 대통령 팬들이랄지 극우 유튜브들의 썸네일 제목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을 억울하라고 아주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어서 보게 만드는, 근데 좀 굉장히 유치찬란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저는 되게 죄송하지만 예. 거의 안 봤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와. 저도 안 보고 버티다가 예. 네 이번에 진짜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뭐랄까 합리적으로 이 소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정부의 소통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 지켜보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제가 좀 살펴보고 난 뒤에 죄송합니다. 미쳤구나. 이것이 정부의 소통이라는 건 이것은 정말 상상 초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예. 잘 안 봐서. 그렇죠.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이상입니다. 그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그 베를린 아침 신문인가요? 그 베를리너 모겐 포스트라는 신문에 그 한 두 번째 문장인가 세 번째 문장,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을 묘사하는 그 장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게 자랑스러워야 할 날에 학생이 당한 장면을 사지가 끌려서 당하고 가고 그 다음에 되려 경호실에서 이 학생을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묘사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하는 짓이 되게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묘사를 해나갔더라고요. 외신에서는 코리안 트럼프로 이제 예. 꽤 나와서. 예.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라든지 직접 소통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런 현장에서 직접 크게 소리를 치고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저항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은 뭐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됐을 텐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뭐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강성희 의원처럼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언론은 저 봐라. 국정기조를 바꾸란다.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언론도 입틀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해명, 그 다음에 일종의 경호실의 경호처의 프로토콜 그것만 강조를 해요. 네. 그게 진짜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아. 이게 대통령실이 만들어내는 동영상이랄지 사진이랄지 그 메시지 뭐 카드 뉴스건 뭐건 간에 좀 일방적이다, 현실과 유리돼 있다, 대중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가장 크게 받았던 게 설 영상 메시지는 정말 압권이었거든요. 놀라웠죠. 예. 충격이었어요. 충격과 경악.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시작을 할 때 검은 남성 구두 정장을 입은 남성 구두가 나오는 게 이게 조폭 영화인가? 왜 갑자기 구두가 나오지? 구두가 나오면서 왜 노래가 시작되지?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뭐지? 어떤 메시지지? 저는 일단 네. 대통령실 직원들, 공무원분들을 네. 여기에 연기자로
이건 배우 수준이지 사실은 뭐 합창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네. 수준에서 이제 동원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아, 신선했어요. 신선했죠. 네. 신선했고 이분들 이런 연기 연출에 굉장히 진심이구나. 왜 기억하세요? 그 대통령이 이제 뭐 일을 안 한다라고 한참 흉을 요구 비판을 받으니까 해외에 가서 백지장을 들고서 들고 사진 찍었어. 근데 제가 청와대 비컷이란 걸로 열심히 이제 소통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 컷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모습을 찍으면 이게 훨씬 더 국민들이 반응을 잘 그렇죠. 해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이제 옆에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좀 열심히 찍어라. 분명히 우리가 정부는 투명해야 될 또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저희는 연출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게라도 찍든지 그러면. 그냥 찍어도 그냥 자연스러운 네. 게 제일 멋진 거예요. 예. 그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그 소통 잘한다라는 정부의 사진을 보면 사진이 완전히 다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다 이렇게 우리는 특히나 전부 다 아재들이 쫙 늘어서 가지고 네. 이제 테이블에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근엄하게. 뭐 이렇게 하거나 이제 이런 네. 사진이잖아요. 네. 다 똑같은 사진 그런 사진 말고 정말 자연스러운 사진 너무 많은데 음. 그걸 해보겠답시고 그 세상에 연출을 해서 백지를 들고 찍다니 그때도 충격이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그때 그게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다. 이 연기가 더 늘었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걸 공무원이 근데 꼭 해야 돼?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저 아름다운 가사를 가지고 이 영상이 나온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어떤 때였느냐. 네. 이태원 유가족들이 오체투질하면서 맞아요. 정말 깡깡 얼어붙은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국민에게 그분들 한 번도 만나서 얘기를 그렇죠.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가 소통도 하지 않는 양반이 갑자기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이것은 죄송하지만 그 멘탈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네. 담대하게 모든 목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한번 다가선 적도 없는 쪽에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용산의 대통령실 안에서만 사시는 분들 같긴 한데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네. 그대 위에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손을 내밀면서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우리 국민의 어깨가 아니고 대통령 어깨에 놓인 짐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일만 하시면 뭐 이런 투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저 노래 가사가 흘러나오니까 그러면 그대 위에 어깨 이게 십자가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구나.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우리를 농락하나? 국민 주권자를 농락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그럼 대통령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예요, 이게? 안 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는데 네. 지금 이제 처음 봤거든요. 네. 이제 충격적이지 오래 않습니까? 버티셨네요. 예전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 보고 충격적이었어. 두 가지 같은데요. 네. 저걸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직원들이 그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이 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의 그 노력을 제가 겸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국민과 소통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네. 영상의 중심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주위를 감싸고 대통령이 리드 보컬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저 공직자든지 아니면 누구 국민들이 저런 노래를 할 때 대통령이 와서 뒤에 와서 본인이 뒤에서 코러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응원을 해주는 게 낫지 본인이 중심에 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드는 거는 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다음에 뭐 아무튼 처음 봤는데 네. 재미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 저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댓글을 봤을 거예요.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네,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했겠죠. CNN을 보고 왔는데 원본이 더 웃기다. 그건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예, 댓글이에요. 원본이 더 웃기다. 네. 내 눈. 네. 내 눈. 디올도 필요한 거죠.
예, 비올도 필요한 거죠. 사랑도 필요하고. 저희 국민들이 훨씬 더 예. 그 풍자와 예, 해악이 있는 해악이 분인데 해외 토픽감 저 뒤에 직원들은 흑역사로 박제될 듯. 근데 이제 역대급이긴 네. 합니다. 실제로 기사는 또 그렇게 나와요. 정부의 의도대로, 대통령실 의도대로 세계일보 윤 합창 부르며 따뜻한 정부 비전 전해. 따뜻한 정부의 비전을 전했어요. 국민일보 윤 연기의 노래까지 연기도 했죠. 조금 아이들 오고 뭐 이랬을 때 연기의 노래까지 사랑이 필요 파격 설 인사 영상 뭐가 파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파격적이었어요. 예, 서울경제 윤 참모진과 합창 부르며 설 메시지 한 분 한 분의 삶 잘 살피겠다. YTN 윤 참모들과 합창으로 설 인사 따뜻하게 살피겠다. JTBC 사랑이 필요 윤 대통령 연기의 노래까지 파격 설맞이 인사. 유시스 윤 대통령실 합창단과 노래로 설 인사. 윤 한 소절 솔로로 불러. 또 부끄럽습니다. 예. 참담하네요. 참담해. 어떻게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근데 일하기는 편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대통령실에 근무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일 본 적 없습니다. 뭐 이 정도 보도자료 나가고 이런 영상 나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써주나요? 이렇게 따뜻하게 써줍니까? 부럽기 짝이 없네요. 부럽기 짝이 없죠. 톤앤 매너에서 네. 이렇게 그 따뜻한 정부 비전, 사랑이 필요해, 파격이에요. 이런 톤앤 매너는 정말 너무 낯설고 이질적입니다. 근데 대통령과 이른바 이제 친윤 언론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규정을 할게요. 대통령과 친윤 언론은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인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과 진짜 소통해야 될 사람들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배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 언론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는 대통령실의 말을 홍보하고 당신들은 듣는 어떤 대상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최비서관님도 한때 청와대 출입기자 아니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출입기자였습니다. 출입기자이셨는데 이런 기사 써본 적 없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예. 그때 이런 기사 본 적도 없으실걸요? 아까 부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기사를 보다니. 네. 근데 왜 보수 정부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패턴이? 현재 그 언론의 상황이 그대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저는 그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이를테면 MBC 같은 경우, 예. MBC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보고 응원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모든 언론은 다 그래라고 해버리면은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 언론을 너무 이제 레거시 언론만 치중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광고주들도 레거시 언론에서 거의 다 떠나서 이제 뉴미디어 쪽으로 다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네. 시장이 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대중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그게 크다는 거거든요. 뉴미디어 쪽이. 맞습니다. 그러면 뉴미디어 쪽에서의 정부의 어떤 홍보나 이런 거 국민과 소통하는 측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혹시 SNS랄지 뭐 이런 것들 좀 보셨습니까? 페이스북이랄지. 저는 친구긴 해요. 저는 대통령실과. 오늘 불러주신 페이스북 친구. 덕분에 예. 정말 버텼는데 예. 최근에 조금 안 보고 있었는데 예. 부득이 봤네요. 예. 보셨죠? 힘들었어요. 예. 자, 제가 몇 개 제가 너무 믿기지 않아서 몇 개를 봤는데 예. 이런 거예요. 영상을 보는데 그 자막이 쫙 나와요. 좋은 음악과. 대통령의 발걸음은 오늘도 국민을 향해 내딛습니다. 라든지 예.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갈 것라든지 예. 언제나 국민과 함께 바로 옆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뭐랄까 주어가 전부 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너무 그 인자한 군주 마냥 국민을 살필겠다라는 식의 군주.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대통령 영상인데 대통령의 인자함과 유머러스함 외에는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데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보면은 대통령 얼굴과 대통령이 단체 사진 말고는 나와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이 사라졌어요. 국민도 사라지고 메시지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뭔가 대통령이 훌륭한 그 어른이라는 식의 성군 같은 느낌의 그런 식의 워딩들을 주로 따고 있어서 약간 놀랍더라고요. 예. 근데 조직 문화가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리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른바 아랫 사람들이 맞춰줘서 이렇게 쭉 하는 걸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예전에 캠프 시절이었는데 전직 기자였다가 캠프에 이제 대변을 했다가 그만둔 분이 계셨는데 네. 1시간을 얘기하면 59분을 혼자 얘기한다. 대통령 당시의 후보가. 네. 그다음에 원로들께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한다라고 이제 그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렇게 SNS 내용 지금 정혜승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SNS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네. 다 상투적이잖아요. 네. 전부 다 획일적이고 군주처럼 군림하려고 하면서 그냥 어설프게 자유롭게 보이게 하는 그것도 연출된. 어떻게 이렇게 같은 메시지가 클리셰로 내용도 없이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그것도 무슨 뭐 어떤 고급진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일개 개인이 쓰는 SNS보다 못한 이런 SNS를 대통령실의 SNS와 유튜브로 부끄럽지 않나? 진짜? 아니 저는 네. 진짜 제 개인 SNS보다 못해요. 워낙 잘하셔서 그래요. 제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지식인들이나 기자들이나 무슨 학자들이나 관료들 SNS보다 못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게 예. 그 어려운 말로 관점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예. 이게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듣고 하는 거랑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비슷한 사람들이 관점의 사각지대에 빠지면 우리 지금 너무 소통 잘해요. 너무 솔직하게 잘하고 있고 대통령님 거침없이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빵빵 터지고 좋아해요. 우린 그거를 또 잘 전달을 하고 있어요. 소통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몰라서의 문제라기보다 말이 좀 어렵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갑자기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리더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가는 공무원들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상위권에는 그렇죠.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아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언론도 우리한테 잘 써주잖아. 그리고 몇몇 언론은 원래 그런데야 라고 아마 그럴 것이고 우리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거 봐. 이렇게 우린 거기를 보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라는 평가가 완전히 사뭇 다를 수 있고 내부 평가에 내부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가끔 놀랍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과거에 지금은 사라진 여사님 사진 화보로 그렇지. 화보 주인공으로 만드는 1, 2, 3, 4건 A것 B것이 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홈페이지에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지? 이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내부 분위기가 이게 우리가 일 잘하는 거라고 믿거나 그랬을 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그분들도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신다 혹은 이건 싫어하신다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청와대 사진 셀렉트하는 그 사진을 고르는 눈을 보면서 이것도 아마 그 내부에 그러면 소통이 꽉 막혔거나 일방향이거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말과 글을 직접 쓰셨잖아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연설기획 비서관을 하셨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의 연설이나 글. 대통령이 하고 싶어한 얘기만 듣다 보면은 일방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 반면 국민이 듣고 싶어 말만 하게 되면은 뭐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그러네요. 정책의 중심을 못 잡고 국민이 좋아하고 지지율을 올릴 방안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이 다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얼마나 조화를 시키느냐가 대통령의 말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대통령이 이제 고민을 해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무슨 발언을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SNS에 한마디로 축하합니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사코 만나지 않겠다는 분을 여러 번 초청해서 모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대통령의 말과 그게 소통이군요. 그게 소통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김용균 씨 기억나시겠지만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는 내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이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님을 모시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시민사회 수석을 보내고 또 수석 보좌관에서 본인 워딩도 하시고 또 따로 연락을 하셨는데 김미숙 어머님께서는 안 보겠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법도 당시에 이제 산업안전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소위 김용균법이 펜딩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이거를 통과를 시키고 어머니를 꼭 뵙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출석을 시켜라. 그러면 이걸 해주겠다라고 이제 당시에 야당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가게 되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국회로 가야겠다. 이 법은 꼭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국회를 가게 하고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김미숙 어머니께서는 책임자 처벌이나 이런 게 안 됐다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 근데 결국 한 달 반쯤 뒤에 결국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 균형과 조화,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반드시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하고 싶은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민생 토론에 가서도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거의 말씀을 많이 하는 정도. 경청하는 시간이 없다. 네. 국민들의 의견을. 그러려면 국민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왜냐하면 기자회견은 기자들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잘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아니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대통령이 뭐 이건 그 확인된 건 아니지만 카더라 혹은 그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의 주파수가 이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유튜버들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아니 보지도 않는 KBS, MBC를 왜 장악하려고 난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 제발 조선일보 정도는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 어느 행정관이 막 하소연했다는데 동아일보 보시면 참 좋은데 요새.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보지 않으시잖아요. 주파수를 보수 유튜브에 맞추면 본인이 못한다는 생각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러네. 국민하고 소통하고 있고 민생 뭐 열심히 다녀가지고 반응도 박수 받았고 잘한다만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이었는데 사실은 어찌됐든 건 대통령이 돌파를 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요. 이를테면 그럼요. 미안하고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게 왜 내 잘못이냐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국회에서 그 장관 탄핵까지 그렇게 의결하고 그랬으면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해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하고 싶은 홍보는 또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일을 게을리한다라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이것도 오늘 알았어요. 덕분에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격을 좀 하다가 그 대통령실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이다가 있는데 2월 달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가 하나 떴어요. 2월에. 자, 그럼 그 전에 뜬 게 언제냐?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에 우리 투자 실적 어쩌고 이거 사실과 달라요. 이거 했고 그 전이 그럼 언제냐? 작년 4월이에요. 와.
그러니까 미국 정부 도감청 의혹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청와대보다 훨씬 우리가 대통령실이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 전이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신 4개를 봤는데 작년 3월 후쿠시마 수산물 안 들어온다. 2번 도감청 해가지고 3월, 4월, 10월, 올해 2월. 뭐지 이것은?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었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임무를 방기하거나 그리고 사실 소통의 일관성도 없는데 심지어 부지런하지도 않아. 정말 필요할 때만 가끔 써먹는 거 내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홍보 말고는 뉴미디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소통에 대한 개념 자체가 혹은 철학 자체가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 공론의 장이 없어진 게 언론의 책임, 그다음에 뭐 정부의 책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언론의 책임을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대통령 그 민생 토론회 한다고 뭐 이렇게 다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도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네. MBC처럼 이게 혹시 그 대통령이 포퓰리즘 하면서 선거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쭉 전달해주고 한 그래도 2-3개 정도는 2-3문장 정도는 지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까지 해왔던 지상파의 문법이었는데 KBS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말씀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말씀만 위주로 전달을 거기도 일 잘하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론의 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매기는 거야 그냥 대통령의 말씀만 계속. 언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라고 언론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제일 쉽지만 그건 정말 저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요. 잘하는 언론을 칭찬하고 주목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이 와중에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언론이 있거든요. 있기는. 요즘 동아일보 괜찮다니까. 진짜 보수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 괜찮아. 상당히 중도적이에요.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 그 논설위원이 그 용산 이전의 나비 효과, 이번 참사는 용산 이전이 원인이었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쓰고, 네, 저도 몇 가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기자들은 다른 것보다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참 좋았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봤다라거나 모르던 걸 알게 됐다라거나 훌륭한 기사를 써줘서 고맙다라고 할 때 가장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언론사의 기자들이 부장하라거나 차장에서 부장 올라갔다고 그런 거 막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특정 자리에서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알릴로에서 그런 훌륭한 기자들의 기사를 좀 선별해서 칭찬을 해주거나 그런 것도 필요. 조선일보 독자들에게는 조선일보가 제일 공정합니다. 그렇죠. 한겨레 독자에게는 한겨레가 제일 공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에게 공정해야 된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랄까 때로 비겁한 변명 같은 그런 장치가 됩니다. 따라서 그저 내가 이렇게 이쪽 양쪽을 다 비판하는 게 혹은 이렇게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공정한 거야 라는 것보다는 팩트가 뭔데 팩트만 챙겨서 제대로 따져보면 이쪽 그렇죠. 저쪽에 그다음에 다양한 관점 강자와 승자의 관점 말고 약자의 관점도 같이 보는 그게 이제 언론이 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 혹은 이제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들이 아마 이렇게 그 미디어 알렐로 같은 곳에서 얘기를 좀 더 해줘야 되는 그렇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쩌다 다 좋은데 제가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힘든 고통을 참았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참 보고 오셨어요. 보고 오셨어야지. 아까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놀랍죠? 예.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우규 비서관, 정혜승 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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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순서 최근 이슈를 따라가 보고 그에 대한 뉴스의 행간을 짚어보는 뉴스의 행간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행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노종면 전 YTN 기자 그러나 지금은 후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후보시고요. 그리고 정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종면 전 YTN 기자는 그 사실은 그 돌발 영상을 만드셨던 분이고, 예, 기획하고 만들었죠. 예, 기획하고 만들었고, 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이제 그 행간을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잘 정교하게 읽었던 기자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런 기자로 평가받으려고 노력하긴 했습니다. 총선에 출마 결심을 언제 하신 거예요? 한 1년 전쯤 이제 결심은 사실상 굳혔고요. 그렇죠. 이제 가족 설득하는 부분을 이제 보류해 두고 사표를 냈었습니다. YTN 사표가 지난 여름이었던가요? 지난해 3월입니다. 지난해 3월. 딱 1년 전에 냈습니다. 1년 전에 냈네. 전략 공천을 받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전략 공천을 했을까요?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 요구 수준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언론 개혁이 따로 떨어져서 논의되는 개혁 과제가 아니라 예. 모든 사회 개혁의 출발이고 토대일 수밖에 없다.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해도 언론이 방해를 해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 개혁은 그냥 뭐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사전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전제 조건. 네. 이 말에는 동의하세요? 어떤 개혁이라도 언론 개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모든 사회 개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뭐 보도가 필수적이니까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개혁 과제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 개혁이란 게 뭐야? 그러면 뭐야 도대체 뭐야 언론 개혁이? 네. 그것도 이제 다 다르고 생각이. 네. 그죠? 이게 언론은 사회 공기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민을 위한 보도, 뭐 시청자, 독자가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만 그 존재만 두렵다고 하잖아요. 그걸 실천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사주 눈치 보고 또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권력 눈치 보고 광고주 눈치 보고 그게 촘촘히 그 언론사의 상단부터 말단까지 다 개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구조를 깨야죠. 언론이 민주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큰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잖아요. 네. 특히 지상파에서 두 곳 MBC하고 KBS 같은 경우는 좀 극명하게 나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집요한 취재를 해왔거든요. 그 이른바 이제 뭐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개입이 의혹이 발생했다. 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종섭 장관의 호주 출국까지 그 MBC가 굉장히 좀 굵직한 단독 보도를 많이 했는데 네. 뭐 그만큼 이렇게 보도국 자체에서 그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제 팔로우를 따라가고 또 그 같이 이제 취재를 해보고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사실 이종섭 장관 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럼요. 네. 뭐 MBC뿐만 아니라 뭐 네. 신문에서도 뭐 그럼요. 한겨레 경향은 물론 뭐 조선일보 중에도 다 네. 중요하게 취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신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죠. 예. 네, 굉장히 KBS만 보면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무엇인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 언론사는 이걸 다뤘어. 이런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렇죠. 예. 네. 얼마나 집요하게 취재하는가, 끈질기게 하는가. 그러니까 빠른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보도하는 거. 중요성에 따라서. 눈에 띄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눈에 띄어야 보기 싫어도 보이는 네. 그런 보도를 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뭐 기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언론사가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은 궁금하면 열심히 찾아서 비교해야 되고 내가 이거는 믿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굳이 또 해야 되고 이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슈인 거는 맞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이게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해외 언론에서도 이제 호주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관심 갖고 보는 이슈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오죽하면 호주 ABC, 호주의 공영방송 아닙니까? 가장 큰 공영방송에서 특종이라고 해서 국방부 출입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런 사람이 범죄 혐의자가 넘어왔다라고 네. 보도를 했잖아요. 부패 혐의자라고. 네. 부패 혐의자라고 넘어왔는데 그 마지막 문장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호주에 국방장관이 말레스라는 사람인데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서너 달 전에 회담을 갖고 그 이후에 한화가 호주에 보병 장갑차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고 빅토리아주에 그 공장을 짓기로 합니다. 근데 그 빅토리아주가 말레스 장관의 지역구예요. 한국 언론에서 쓰는 게 다 이 앤드루라는 이 국방부 기자가 쓴 기사인데
단독 특종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짚지를 않았거든요. 이거는 호주 ABC 방송이 말레스라는 국방부 장관이자 빅토리아주의 지역구 의원이 혹시 뭔가 엿바꿔 먹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권력 건재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호주 외교부의 입장도 물론 전합니다. 호주 외교부는 뭐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제 뭐 이 대사를 환영한다. 환영했죠. 네. 네. 그것도 동시에 전하지만 이게 본질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전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로 전하고 있는데 KBS 같은 경우는 거의 대통령실의 해명 보도에 급급한 거 아닌가. 대통령실의 해명도 굉장히 비중 있게 네, 실어주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우리 대통령실이 연관된 의혹의 좀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영방송이 아니라 호주 공영방송을 봐야 되는. 그리고 오늘 진짜 그 해야 될 뉴스의 행간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건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보통 어떻게 보도를 했었나요? 아무래도 그 의대 증원 이슈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추진을 했었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언론들도 대부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는 데는 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언론의 성향을 따라서. 근데 다만 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금의 언론들의 차이점이라기보다 2020년의 언론과 2024년의 언론의 차이점을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의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4년 전에도 뭐 조선일보에서 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2020년에 사설을 쓰면서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굳이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켜야겠냐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안건을 추진하고 있고 의사들이 지금 약간의 좀 이렇게 뭐 때를 쓰고 있는 거다 일종의 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뉘앙스의 보도가 네.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2020년 보도를 뭐 다양한 보도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의사들하고 환자들 싸움을 붙였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면 국민들이 불편한데 정부는 무엇하냐. 정부가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근데 지금의 보도는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각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정부가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예. 대체로 보면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거를 앞두고 의사 증원을 원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부 잘한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걸 노리고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를 유도해 가는 세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의심이 돼요. 예.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총력전이라고 보거든요. 그 의대 증원 문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엘리베이터에 그 광고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예, 뭐 이제 그 화면으로 나오고 거기 뭐 일부 뉴스도 단신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광고가 이제 롤링되는 그런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장치들을 놓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흔들림 없이 의대 계약을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에?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에.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 지하철에서도 그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기득권 의사들의 좀 이런 목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밀고 간다, 좀 이런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라는 의견의 상당수, 그러니까 1위 사유가 이제 그렇죠. 네, 의료 개혁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밀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이런 헤드라인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KBS도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본격화, 정부 기존대로 추진, 정부가 이제 기존대로 추진하고 잘 하고 있다. 조선일보 윤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 동아일보 빅5 병원 교수들 일단 사직 결의, 정부 예외 없이 진료 유지 명령, 한국일보 이번엔 교수대 정부 의정 갈등 2차전 본격화 뭐 하면서 교수들까지 나섰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의료계 특히 의사들이 이게 지금 자기 밥그릇 찾기다, 집단 이기주의다,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초기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갈등 구조를 유지해 가다가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짠하고 나타나서 예,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경계하는 그랬었죠. 예, 그런 지금 보면은 여전히 그 시나리오가 저는 유효할 거라고는 봅니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밀어붙이고 원칙을 강조하고 후퇴 없는 개혁 이래서 먹히면 그대로 갈 것이고 아니면 막판에 또 이렇게 타결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건 뭐 알 수 없는 건데 거기에 언론 스스로 경계심을 갖고 부안해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수가 문제도 짚지 않는 것 같고 고령화나 노령화 문제도 짚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을 이 의사들의 파업과 관련해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아버렸습니다. 의사들 파업은 인구 노령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대립 긴장을 드러낸다. 노령화로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젊은 전공의들은 과노동과 낮은 월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안을 굉장히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안에서 보험수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령화되고 필수 의료를 이렇게 키우려면 그럼 보험수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수가가 인상이 안 되는 범위에서 의사들이 증원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케어를 받고 건강을 지키는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본질이 보험수가 올라가는 거고 젊은 전공의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과노동과 지금 아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그거를 대형 병원은 사실 그동안 착취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거 쭉 써왔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저런 이야기들은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보험수가와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배정시킬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데. 저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네. 기사는 그 기자가 생각과 그 취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뭐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이렇게 표피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고요. 기사를 오래 잡고 쓸 시간이 없어요.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출입처 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출입처 기자들이 예를 들면 의료 담당 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관을 상대하는 것이지 그렇지. 그 분야에 천착할 수 없어요. 네.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과연 전문 기자인가? 그래서 뭐 의사 출신 의료 기자를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확산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다 기자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출입 기자와 전문 기자 사이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야를 우리는 기자가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되게 무식하잖아요. 네. 그런데 집중적으로 어떤 사안을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출입 기자들은 그 시간을 부여받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시스템의 허점이라고 봅니다. 기자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자들이 배치되고 그 사안을 추적할 수 있도록 취재 시간을 보장해주고 거기에서 취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것. 너무 단순하고 제가 볼 때 너무 단순하고 당연해요. 근데 그걸 하는 언론사가 거의 없어요. 해봐야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특별 취재팀을 그렇지. 한시적으로 잠깐 가동하는 것.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슈들이 있으면 이슈마다 우리가 과거에 알아왔던 특별 취재팀을 더 늘리면 돼요. 다 출입 기자들이 다 때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가 늘 갈등, 뭐 정부가 이런 입장을 표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외신에서는 우리보다는 그런 구조가 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려고 하고. 그렇죠. 예. 네. 그게 호주의 ABC가 됐든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됐든. 근데 우리는 이제 속보가 의사들이 사표를 냈다. 또 다른 속보가 또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사표를 냈다. 또 다른 속보가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다. 뭐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네. 얼마 뭐 회사마다 숫자가 다들 적다고 할 겁니다. 그 기자들 출입처로 다 나눠놓고 이슈 취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게다가 심지어 그 우리나라 그 뉴스 유통의 구조가 이제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수백 명이 취재하는 뭐 MBC나 YTN 기사 한 건과 네. 한 2, 3인이 하나 만드는 매체의 기사 한 건이 네. 동등하게 포털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쓰느냐가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얇고 자극적이고 표피적으로 쓰는 기사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거죠. 빨리만 올라가면 되네. 빨리 올라가도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자극적으로 쓰면 되고 요새는 이제 AI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어. 알고리즘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키워드를 다 넣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기사들이 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깊게 취재해서 이거를 몇 날 며칠 걸려서 취재해서 한 건 올려봐야 그냥 앉아서 그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SNS에 나오는 얘기를 보고 그냥 그렇게 쓰는 기사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이것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들의 정원 확대에 찬성을 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하고 지금 때도 추진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의사들은 뭐라고 볼멘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뭐 붕괴가 된다. 그리고 이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수 인력은 보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반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 말은 왜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 그 말을 한번 쭉 들어주는 언론사는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뭐 돌파 매질을 당하겠죠. 그런 말을 들어주면. 근데 언론사가 원래 그러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반론 내지는 네. 주장이 이 공론 위에 올라와야 그 다음에 대안에 그렇지. 대한 판단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리는 게 결국 갈등 보도인 그렇죠. 거고. 네. 근데 그 네. 입장을 찾으려면 2020년 보도를 찾으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있군요. 네, 그때는 여러 언론들이 단합해서 뭔가 직종자들이 갑자기 파업을 하고 뭐 네. 업무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이렇게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참 잘 들어줬어요. 그때는 정부를 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지 풍파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정부를 때리기 위해서 파업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줬고 네. 지금은 정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파업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그냥 억눌러 버리는 거네요. 잠식해 버리는 거네요.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와 지금의 언론들의 보도 차이가 저는 좀 지금 있다고 봅니다. 진짜 안 네. 나와요. 의도는 명확한 거죠. 네. 지원하고 싶은 정치 세력은 동일한 거죠. 그렇지. 사실 그 의료계가 아니라 뭐 네. 그냥 일반적인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파업을 하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던 그렇죠. 것이 언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0년에 철도 파업을 했는데 그때 고3 수험생이 그 철도 파업 때문에 서울대 면접을 못 봐서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네. 사실이었습니까? 이제 법원에서 밝혀졌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랬죠? 이미 그 친구는 못 그때 가는 지하철을 시기. 탔으면 이미 못 간다. 네. 그게 일면 머릿기사로 나와서 이제 철도 노동자들 이후에 예. 그 철도 파업으로 인한 대량 징계를 받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사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기사에 아버지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예. 내가 넉넉했으면 우리 아들 아. 서울대 시험 보러 가는데 예. 승용차로 데려다 줬을 텐데. 아. 그렇게 해놓고 중앙일보가 기사를 바로 안 내리고요. 예.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년을 가요. 그러다 결국은 2심 때 조정으로 끝납니다. 그렇군요. 내려버리는 조정이 나왔어요. 정정 보도를 실느니 내려버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거를 스웨덴 보고서가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세계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47위. 47인데 제가 위에 이렇게 보니까 수리남이 있습니다. 수리남. 네. 그 전에 17인가에서 47위로 떨어지지 않았나요? 2021년에 네, 17위였더라고요. 네. 2021년에 17위였는데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넷플릭스의 수리남. 그 수리남. 제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재밌게 본 게 민주주의로 분류가 되는 나라라도 독재화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기자들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면 네. 이번 정부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차원이 다르네. 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까지는 네. 그 뭐 보도를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 뭐 고소 들어오겠지 뭐 네. 요 정도 생각이었는데 예. 지금은 뭐 특정 방송사를 아예 뭐 없앤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던가 그러니까 기자를 상대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최근에 지상파에서 나와서 유튜브 하면서 최근에 직원을 한 명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와 죽이 잘 맞고 참 저를 좋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런 말을 해요. 근데 혹시 기자님 이러다가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니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유튜브 아니 유튜브인데 설마 유튜브도 네. 심의를 하겠다고 방심위가 공표했다가 그렇죠. 이제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내부 반발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지금 무슨 연구반이라는 걸 가동하잖아요. 네. 거기에 연구반 첫 회의가 지난주인가 있었어요. 네. 거기 참석한 사람을 보니까 면면이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가 한 분 아. 있더라고요. 김구철. 김구철 예, 기자 아시죠? 알죠 예, 알죠. 예. 방심위원장 네. 이제 유희림 씨가 KBS에서도 있었고 YTN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KBS 있을 때 자기 후배인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연이 있는 윤석열 평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김구철 예. 그랬군요.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인터넷까지도 심의할 수 있는 지금 근거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찍힐 수 있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좀 한 몇 년 전부터 느낀 건데 자꾸 이제 그 불편부당이 종교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편도 없고 어떤 당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는 게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걸 받아쓰기를 할 거면 받아쓰기만 해서 그냥 그렇게 나갈 거면 AI가 제일 지금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민주당 반, 국민의힘 반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니 각 당에 그러면 보도자료 그대로 넣어서 섞어서 AI가 쓰면 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은 사람이 쓰더라고. AI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똑같은 사람이 기사가 쓰더라고. 많던데. 예. 마지막으로. 예. 언론 문제가 이게 동떨어져 있는 어떤 개혁 이슈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총선 전국이잖아요. 예. 다 이제 지역 이슈의 그러니까 메모리라기보다는 지역 이슈 중요하니까 공약을 내놓으면 언론 개혁 공약 거의 안 할 겁니다. 근데 언론 개혁은 언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생태계를 우리 지역 유권자들 보호하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선거에 뛰고 있는 여러 후보들이 언론과 관련된 그런 개혁 이슈들을 유권자들께 좀 잘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무현재단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